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셨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려움 반,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 반, 아니면 궁금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물론 공매도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 그 정부나 앨런 재무부 장관에게 나왔던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에 의해서 증시가 요동치는 한 주를 보냈죠. 예.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급격한 주가 하락이 있긴 했지만, 예,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시겁했던 한 주이기도 했겠지만, 저처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가 되진 않았어요. 금리가 상승할 거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현금 보유량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크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좀 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개별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하락하거나 비중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상승하거나 비중이 높은 종목,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만큼 어느 정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업들만 살아남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관련돼서 꿈만 쫓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나 항공 관련된 여객 수요, 그리고 관광에 관련된 수요가 올라갈 거다, 이런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여행 관련된 종목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ETF에서 철강 관련된 주식과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종목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단계, 이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 종목을 매도를 해야지라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크고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는 거다. 아, 이런 게 매도가 되네. 아, 이런 게 매수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금리에 대한 이동과 원자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요, 지켜보고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투자가 개별 종목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 자기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향방을 어떻게든지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막 변화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가긴 하지만 개별 종목의 흐름이 더 많이 등락이 있으니까요. 반대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똑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많은 종목을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만 쓰고 있으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오르겠다, 이 정도까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정도입니다. 예. 자, 오늘 한 주간의 추이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떻게 금리가 변할 거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그런 원리? 화폐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돈이라는 게 정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화폐로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이 돈 화폐로 세금을 걷고, 그 화폐로 인부들을 고용해서 새로운 투자도 하고, 공공의 산업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화폐가 있었는데, 그런 화폐를
발행하는 것, 세상에 화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긴급 사태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하는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그 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소비 활동을 하고, 그 소비 활동을 하면서 경제가 순환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화폐가 이제 세상에 나오잖아요. 원래는 뭐 근본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화폐의 일정량을 딱 묶어놨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값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고 또 하락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나라에서는 그런 화폐를 시장에 공급해주고 다시 걷어들이고 이러는 과정을 한 것 같아요. 화폐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폐가 많이 풀렸죠. 그럼 세상에 화폐가 많이 많아졌으면 그 화폐를 이용해서 교환해야 되는 어떠한 가치, 그게 서비스가 됐던 물건, 구매해야 되는 물건이 됐던 그런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화폐가 많아지면 구매하려고 화폐로서 교환해야 되는 것은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화폐에 대비해서. 그 물건은 그 물건이잖아요. 자산이나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컴퓨터면 컴퓨터는 그 자체가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물건이니까. 그런 물건을 화폐를 이용해서 교환하려고 할 때 화폐의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에 대비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금리랑 좀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설명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화폐가 늘어나고 화폐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 화폐로서 교환해야 되는 물건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더 많은 화폐를 이용해서 그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화폐가 세상에 점점 더 많이 풀리고 있어요. 미국도 점점 달러를 많이 풀고 있고, 한국도 점점 원화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화폐를 늘린 거냐?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화폐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었고, 달러를 계속 발행해도 여러 국가에서 그 달러 자산을 필요하고 보유하고 싶어 하니까 그 달러를 계속 발행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많이 발행하긴 했지만, 예. 뭐 양적 완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발행했던 물량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서민들에게 복지나 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발행한 화폐가 많잖아요. 예. 점점 세상에 달러의 화폐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원화도 물론 예전부터 국채를 발행해서 인프라 공사를 하고 국정에 필요한 돈을 쓰고 복지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원화를 많이 만들어내기보다도 그 전부터도 계속 달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돈 자체가 나라에서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갔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소비자들이고, 그리고 취약계층의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게 되는 걸 목적으로 화폐를 발행을 하겠죠. 취업을 해주기 위해서 인력이나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뭐 그게 뭐 토목공사나 동네에서 그 화토를 뭐 꾸미는 뭐 그런 공사나 뭐 어떤 일이 됐던, 국가에서는 그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최대한 나라에서는 골고루 그 나라의 재원, 세금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채워 넣어서 그분들이 소비하고 또 노력해서 발전해서 밑바닥을 끌어올려서 평균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밑바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결국에는 부유한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면 그 돈은 결국 돈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요. 대기업들한테 가고 또 투자자들한테 가고, 어떤 투자자?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으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고 정보를 쥐고 있고 기득권층들이 되는 사람들한테 부가 결국에는 종착지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나라에서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다시 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돌고 도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나라에서는 빚을 많이 져서 돈을 많이 밑에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자, 그러면 화폐가 늘어났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자, 예전부터 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물건의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물가가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물건과 저렴한 서비스들을 지금까지 되게 잘 이용해 왔어요. 택배나 배송하는 물건들을 바로바로 받아보는데 단돈 2,500원이면 하루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공산품, 휴지나 뭐 기계들, 뭐 이런 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서 그 물건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적정한 물건의 가격을 가질 만큼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도 높고 화폐에 대한 가치도 높고 또 물건은 또 저렴하게 들어오고. 자, 우리가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가 다시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건비와 또 기업의 이윤과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높고 그 원가는 되게 비싸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한 가격이 저렴해졌느냐, 물건의 가격이 낮아졌느냐. 이제 기술의 발전, 기계가 발견되고 인간의 인력으로 하지 않고 고급 인력이 사용되지 않고 기계를 개발하게 돼서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런 기계가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인건비는 엄청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인건비가 싼 나라들도 되게 많고 한화의 가치가 되게 높고. 근데 이런 인원이 생산해내는 생산품의 가치도 당연히 높겠죠. 인건비가 비싸면 생산해내는 물건도 되게 비쌀 텐데 이런 것들을 기계를 이용하고 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데이터화하고 서버화하고 전문화하고 한마디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계도 만들어내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고 꼭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물건들, 뭐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거 기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인력도 많이 필요한 것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렴하게 생필품들, 뭐 볼펜이나 휴지나 뭐 가방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물건들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술이 꼭 필요해서 국내에서 생산해내야 되는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산하는 기술력도 발전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폐가 풀려도 화폐가 세상에 많아지면, 돈이 세상에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물건의 가치도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생산하는 원가를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윤택하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린 거예요. 기술력으로 낮춰놨던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그 화폐의 가치만큼 더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물건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앞으로는 초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여기 왜 그런 얘기를 느꼈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겁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 뭐 4,000원, 제가 느끼기에도 5,000원, 뭐 6,000원 이렇게 한 끼를 먹었단 말이죠. 자, 화폐가 세상에 많아져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되면 앞으로는 밥을 한 끼에 10,000원 주고 먹어야 돼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 12,000원, 13,000원이 당연한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예? 지금 뭐 시장에 시골에 내려가거나 하면 물가가 되게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10,000원, 12,000원 이상의 식대를 들여야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폐가 많이 풀려져 있는 와중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예,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부자한테 가더라도 돈은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순환해야 되고, 그 와중에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고, 더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또 저축한 돈이 다시 투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서민들한테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런 돈들이 계속 순환하게 되면서 경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이렇게 억지로 돌아갈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금도 풀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경기가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와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들은 과연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고 있느냐. 내가 한 끼에 10,000원, 12,000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내가 지금 벌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 소비를 계속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라에서 받은 돈, 그 지원금을 온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걸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막상 진짜 돈이 없고 서민들,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비를 해놓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거거든요. 예? 소유하고 있는 돈, 현금, 이게 가만히 있어도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금리는 낮아지고, 내가 그걸 은행에다가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묶어놓는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1%, 2%라고 하면 그거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승률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네? 내가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가 얼마냐? 내가 원래 100만 원으로 생활을 했다. 근데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도 그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한 달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그렇게 돈을 풀고 있고, 그 돈을 많이 푼 만큼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얼만큼 상쇄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똑같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나한테도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투자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현금을 대체화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올라가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만 보유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은행에 놓은 돈은 누군가가 그걸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이자를 줄 정도의 돈이니까. 네, 그렇다고 전혀 은행에 뭐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네,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공부해서 더 나은 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은행에 저축하는 돈이 이자가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물론 이자도 조금 더 많이 주겠죠. 근데 물가를 뛰어넘는 그런 금리냐 이거죠. 택도 없는 그런 금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현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만큼 물가가 많이 상승할 거거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0%뭐 그렇다라고 뭐 장담은 못하지만 뭐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면 알기 쉽게 제가 아까 식대를 얘기했잖아요. 예. 한 끼 밥을 먹을 때 10,000원, 뭐 7,000원, 8,000원 하던 게 10,000원, 15,000원 돼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 받고 있는 인건비를 더 높이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 데에다가 놔두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하면 나도 모르게 타의적으로 순식간에 거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 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지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그냥 올라간 것 뿐인데,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좀 섞이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따라갈 수 있게끔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많은 분들도 그런 물가 상승을 하는 것에 따라갈 수 있고 그런 투자에 관련돼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기술이 발전하던 시기는 내가 은행에만 묶어놓으면 은행 이자만큼 우리가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받았던 때가 잠깐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시장의 관점과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고 있어야, 돈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듯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냥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만 좀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투자하는 방법이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되게 수월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핸드폰을 다 들고 계시고 그 핸드폰으로 어떻게든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ETF 시장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주식 시장도 안정적인 기업도 되게 많고 물론 공매도라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나는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 공매도가 오히려 가격을 막 낮춰놨어. 그러면 분산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걸 추가적으로 매수하는데 전혀 꺼리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라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공매도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공매도가 무슨 뭐 10년 20년 하는 거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큰 그림으로 보고 잔파도라고 하죠. 잔파도 보지 마시고 큰 파도, 큰 흐름, 앞으로의 방향, 그런 방향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공매도로서의 하락은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도 투자하는 자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돌아가는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데에 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긴 시간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원래 이번에 그 시간이 그 매매 일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매매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은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금이 낮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수익금이 낮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되게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수익금이 낮은 종목이라는 얘기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일단 크고 하락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업종과 종목이 다시 반등할 여지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라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익금이 낮은 업종은 자동차,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요 정도입니다. 자, 엄청 많이 하락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 뭐 공매도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업종들이잖아요. 뭐 제가 종목을 따로 막 이렇게 종목은 워낙 개별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업종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자동차,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금이 되게 낮은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다고 바이오나 헬스케어, 자동차가 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관련된 업종 중에 뭐 현대차나 뭐 바이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뭐 망하는 기업들 아니니까 앞으로 뭐 10년, 20년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고 하락할 때 뭐 저점을 매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장기간 큰 파도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큰 파도를 봤을 때 그런 종목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네요. 뭐 이게 뭐 100%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3197.2, 코스닥은 978.3, 전주 대비 코스피는 1.57% 상승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2% 하락했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이 19.53%고 주간 수익률이 0.41%입니다. 현금 비율은 28.55%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매수를 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투자금을 좀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주보다 하락했으니까. 네, 하락하면 투자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매수 리스트에서도 보면 매수 종목이 매도 종목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일기에 대해서와 투자에 관련된 요즘 시황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유익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